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대칭을 깨는 거예요. P끝점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잘록하면 좋은 거예요. 예, 보세요. 이제 이야기 됐죠? 완전히 뭐냐 하면 P끝점 이동이잖아요. 다리가 앙상한 다리, 이런 다리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왜? 걷는다는 개념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P끝점 이동시킨 거예요. 자, 이 그룹화는 뭐냐면 이게 그룹화해서 우리가 형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무슨 개인지 알잖아요? 이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이 점들을 그룹화해서 한 거예요. 네. 이 그룹화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요? 놀랍게도 호주에 있는 어떤 새는 보세요. 이 새는 그룹화를 해요. 색깔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새예요. 색깔을 딱 그룹화해요. 컨트라스트 정확히 줘요. 이거 봐요. 색깔 딱 해갖고 그룹화잖아요. 그룹화하고 컨트라스트 줘요. 봐요. 됐죠? 자,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새조차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놈이 암놈을 유혹할 때 자기 집에다가 온갖 종류 열매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그룹하고 컨트라스트가 정확히 줬잖아요. 세상에. 예. 인상파가 다시 나왔나?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명확해요. 예. 새도 짝을 유혹할 때는 이렇게 그룹하고 컨트라스트를 줘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마티스 그림이죠. 예. 자, 이거 형태를 극대화시킨 거죠. 피카소. 예, 형태의 극단을 추구한 거죠. P끝점 이동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은폐. 시골 돌담길이 아름다운 이유 그 이야기 했잖아. 자, 이거 은폐 예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뭐가 보여요? 여기에 이게 여기에 실제로 하얀 사각형이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는 하얀 사각형을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 이걸 왜 만들어냈을까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 이 하얀 사각형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얀 사각형은. 하얀 사각형은 이 까만 사각형에 이렇게 애꿎게도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잘라진 이 형태에 의해서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들어냈나 하면요. 이게 까만 사각형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배열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연에서. 자연에서 거의 확률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거가 존재하는 것은 위에 하얀 판때기가 덮여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게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하얀 판때기가 우연히 덮였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우리가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브레인은 확률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베이안 법칙이라 해서 브레인이 세상을 해석하는 길은 간단해요. 확률하고 통계로 해석하는데 이게 하얀 사각형을 없는 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것이 실제로 없어도 그렇게 있다고 가정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게 좀 의미 안 돼서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형태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떤 인간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어요. 뭐죠? B자라는 문자 속에 문자에 잉크가 덮인 거예요. 됐죠? 자, 질문. 이걸 보면 B자인데 뭐냐면 요 조각이 그대로입니다. 요 잉크를 걷어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연에서 이런 형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B자 형태 속에 잉크가 덮였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아까 얘기할 때 예술 작품에서는 우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연은 예술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을 혐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라마찬드라는. 이걸 보세요. 이건 예술품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술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 산에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가운데 야자수가 이렇게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산에 가려갖고 이쪽 어느 영역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보다 한 10배는 높을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있을 확률이 10배는 높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 속에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에 일어날 확률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네.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확률이 낮아요. 네. 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몇 분 남았어요? 예? 아, 그래요?
좋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가 총명할까요? 고양이가 총명할까요? 개가 영리할까요? 고양이가 영리할까요? 고양이. 깽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어요. 왜 틀렸나 하면, 그걸 어떤 개가 영리하냐, 고양이 영리하냐는 과학적으로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두엽 비율입니다. 다람쥐, 고양이, 원숭이, 개, 참판지, 사람에서 DNA 피질 전체에서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고양이는 3%, 이 전체 3%밖에 안 돼, 이 전체에서 요게. 개는 7%, 참판지는 11%,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30%. 요 비율이 정확히 뭐하고 관계되는 줄 아십니까? 어텐션 타임하고 관계있어요. 따라서 어텐션, 주의 집중 능력하고 관계있어요. 그래서 개는 먹이를 유심히 봐요. 고양이가 뭐 유심히 보는 거 봤어요? 힘들어요. 침판지쯤 되면요, 다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침판지가 누가 관찰하는 사람 시계를 딱 보고 있어요. 시계를, 시계 처음 봤으니까 침판지가, 저게 뭔지, 저 동그란 손에 있는 게 뭐지? 한참 보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요. 버스가 휙 지나가니까 침판지가 버스를 또 따라서 이렇게 봐요. 버스가 쭉 가고 한 1분 후에 코너를 들어가 사라질 때까지 버스를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시계를 봐요. 침판지 정도 돼야 가능해요. 개도 그 정도 안 돼요. 자, 근데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은,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세요. 영화 보면. 젊었을 때 그 원수 지면 그 원수 갚겠다고 평생을 벼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의 집중을 평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스개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공동 특징이 뭐냐면은 이 attention,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딱 그래프를 그렸어요. 3살, 4살 그 애들은 주의 집중 능력이 3일을 못해요. 3일이니까 1시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때를 막 쓰고 땡굴면서 저 장난감 사달라는 애한테 내일 사줄게 하는 그 말은 통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일까지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하고 원숭이를 비교해보면요, 이쪽 수치가 나왔는데 다른 부위는 거의 비슷해요. 비율적으로 1차 감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프리프론탈 코텍스 이거는 2배로 늘어났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비밀, 인간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인간이 뭐냐 물으면 브레인에서 어디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요, 안의 운해가 아니고 뭐냐 하면 전두엽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럼 전두엽은 뭘 하느냐 하면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이 아니고, 전두엽은 기억된 학습된 기억을 불러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꿈꾸는 동안, 렘수면, 밤에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 전두엽이 동작이 시원찮아요. 동작을 거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꿈의 특징이 뭐죠?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꿈의 스토리를 만들어 본 사람 있나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꿈의 스토리를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쪽에 CEO가 잠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대표를 낼 수 있나 하면요, 이쪽에 운전석에 있는 전두엽이 동작을 스탑해버리니까 감정이 주인석에 앉은 거예요. 앉아갖고 저장된 기억을 불러오는데 이쪽에 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꿈 꾸면 뭐냐면 초등학교 교실인가 싶어갖고 딱 보면 군대 내무반이고, 이렇게 보면 누구 쭉 따라가면 코너를 딱 돌면, 얼굴 딱 돌면 괴물이 나타나고. 무슨 말인지 알죠? 혹시 꿈꾸는 동안에 산수 계산해본 사람 있어요? 더하기 해본 사람 있어요? 꿈꾸는 중에? 수학 문제 풀어본 사람 있어요? 임파서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꿈에 제가 자주 꾸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골목에 하도 그런 꿈 나왔고요. 골목에서 동전을 주웠어요. 돈이 있네? 주워요. 근데 그 밑에 또 돈이 있어. 땅을 파면 돈이 계속 나와. 근데 그때 모티브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돈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주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전이 파도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 동안에 같으면 세상에 이거 누가 숨겨놨지? 이거 뭐야? 놀랍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꿈에 보면 그게 딱 그걸 브레인을 보면서 느껴져요. 뭐냐면 꿈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나면요, 억해요. 이렇게 해요. 꿈에 잠깐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물어요. 꿈에
뭐 따지고 물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impossible.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쪽이 쉬어서 그래요. 이쪽에 논리적 사고, 반성적 사고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밀은 이쪽이 다 갖고 있어요. 이쪽은, 대략 이제 이거 좀 다른 기념, 제가, 올 2달 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까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것, 그게 800페이지 되는 책이요. 제가 5년 동안 강의했던 걸 수첩 40권을 그대로 책으로 옮긴 거예요. 그 책에 그림이 650장 있습니다. 꼭 그 책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제 오늘 강의 중에 나왔던 게 다 나오는데, 이쪽 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쪽이 주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 감정 영역이. 안에 있는 편도체, 해마, 이쪽이 차지를 해요. 감정이 차지. 여러분들 꿈 꾸다가 울어본 사람 있죠? 대부분 울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을 보면 크게 울만한 감정적인 스토리가 아닌데 울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전두엽이 억제력이 약해지면 감정이 폭발을 해요. 제어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대부분의 현상은 전두엽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다 웬만큼 해소가 돼요. 예를 들면 비코체키의 그 학습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코체키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현상이 그 유니크한 것은 뭐냐면요, 상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상징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상징은 내과학적으로 데피니션 내릴 수가 있어요. 상징은 뭐냐면요, 인위적 자극입니다. 따라서 인위적 자극. 여러분들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가 문자잖아요. 알파벳이고 우리가 쓰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자연에서 온 자극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어는 브레인이 만든 자극이에요. 브레인이 진화를 하면서 브레인 속에 세컨드 브레인이 진화를 하기 시작해요. 브레인 속에 브레인이 출현한 거예요. 그게 브레인 속에 브레인이 바로 뭐냐 하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진화하면서 전두엽은 직접적으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인 영역이 아니고 1차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인 영역에서 브레인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 속의 브레인이에요. 따라서 브레인 속의 브레인. 예. 그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 붙였는데, 세컨드 브레인이 하는 이 전두엽의 역할은 뭐냐면, 세컨드 브레인의 입력은 브레인에서 와요. 자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브레인 자체에서 오기 때문에, 세컨드 브레인이 하는, 전두엽이 하는 것은 상징을 만드는 거예요. 상징의 핵심입니다. 상징의 핵심이에요. 예. 자, 요거 보시면 이제 1차 영역들은 이렇게 그냥 매핑이 돼요. 근데 이쪽은 뭐냐 하면, 랜덤하게,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 양식이 달라요. 자, 그 다음 브레인에서 아까 수초화 이야기했는데, 브레인 전체로 보면, 아까 혈관들 보이죠? 혈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을 머리도 상상할 때냐면, 여기다가 해반죽을 갖다 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해반죽이 신경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나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신경세포를 갖다 부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는 사실은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 배양기. 예. 그래서 이 브레인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는 독립된 박테리아라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된 단세포 생명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독립된 단세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자극을 계속 줘야 돼요. 예. 그 뒤에 쭉 보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면, 이거 뭐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자, 이거 전두엽이 200배, 2배로 늘어났어요. 침판지에 비해서. 요게 심볼릭 종이라 이 책이 아직 국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끊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다른 피질은 원숭이와 비했을 때 오히려 줄어들거나 비슷해요. 이쪽은. 근데 이쪽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이 2배로 늘어난 것 중에 가장 인간에 와서 핵심이 뭐냐면 상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이제 주로 언어인데,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뭐냐 물으면 언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가히 틀리지 않아요. 생각이 뭐냐면 언어를 하시면 돼요. 예. 생각은 인너 토킹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가 오히려 잘 보세요. About 1% of the static on your television is caused by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left over from the Big Bang about 30.7 billion ago.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지금 이게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 요즘은 근데 맨날 채널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텔레비전 채널에. 채널 돌리면
방송국이 없는 빈 화면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찌직찌직 하면서 눈송이처럼 하얀 점들이 찍히죠. 그 하얀 점에, 그것도 전파가 와서 나타나잖아요. 그 하얀 점에 찍히는 전파의 1%. 그 1%는 언제,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빅뱅에서 왔어요. 세상에. 빅뱅이라는 현상을 여러분들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네. 이게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 빅뱅 하니까 무슨 만화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텔레비 채널 돌리다가 지지직하게 나오는 그 화면에 그 에너지 1%는 37만 년 전에 빅뱅 후 37만 년 전에 그 우주 전체가 그 광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투명해진 그 순간 그때 탈출한 우주가 137억 년 마이너스 37억 그러니까 간단히 137억 년 전에 출발했던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해서 여러분 텔레비전 안테나까지 들어와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이런 걸 좀 예술로 하실 분들이 없어요? 이런 세계를. 예. 자, 그래. 예. 자, 호모사피엔스가 달력을 했던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출현한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보시면, 에델만이라고 의식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국내 이 책들이 한 3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에델만, 그 의식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예, 지금 시간이 그래서 다 못하는데, 자,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는 이나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어떤 쪼매는 사진을 두고, 그 하가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봤어요. 뭐냐 하면, 손목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갖고 그림을 그려요. 손가락만, 첫 번째 손목을 고정하고 손가락만 움직이게 해갖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림이 쪼매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목을 움직여도 된다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동일한 그림을. 그게 2번째 그림입니다. 3번째 그림은 팔 전체로 움직여도 된다 해갖고 그리게 했어요. 자, 놀라운 거는 이 3가지 그림이 완벽하게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크기만 달랐지. 처음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범주화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그리려 하면 사과라는 범주를 그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과를 그리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사과를 그리려 하면요. 사과라는 범주를 그려요. 근데 자폐증 애들한테 개를 그리려 하면요. 일반화된 개를 못 그려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를 그대로 그려요. 자폐증 애들은 범주화를 못해요. 힘들어요. 범주가 힘들기 때문에 개별화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두엽, 개념, 상징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은 전적으로 그 공간에 살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이거는 이 기사를 제가 보고 아주 쇼킹했는데 이 올림픽 양궁에 금메달 받았던 사람 인터뷰요. 이 사람 시력이 0.3이래요. 100m 앞에 간역이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동네 양궁도 아니고 올림픽 양궁에 1등을 한 사람이요.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세상에. 근데 이 사람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지만 보세요. 실제 시력은 0.3인데 솔직히 일반 사람에 비해 이 사람이 뭐냐면 시력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 보통 일도 아니고 양궁 선수가 시력은 별로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문제될까요? 이제 감 잡았죠? 모든 운동도 개념입니다. 이쪽에 브레인에서 훈련받은 개념의 공간이 확립된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시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흔히 뉴스 시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당 사람이 손을 못 쓸 경우에는 발가락으로 그림 그리고, 심지어 입에 붓을 묻고 그리는 구족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념화 공간에, 우리가 개념의 공간에 확립된 개념은 신체 어느 부위를 통해서도 다 표출할 수 있어요. 표출하는 도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표출하는 도구, 그게 뭐, 필름이다. 그 다음에 뭐, 스케치북이다. 석고상이다. 그 다음에 악보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아주 실감을 했어요. 우리 모임이 해마다 2번 학습 탐사를 합니다. 이번 8월 20일도 타칼라마칸 사막에 가요. 실크로드 들어가고 타칼라마칸 사막에 가서 우리가 하고 6월 달에는 호주 사막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원들이 전부 사진기를 들고 가요.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근데 우리 회원 중에 전문 사진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학과에 나온 그러니까 중간쯤 레벨의 사진사들도 있어요. 제가 그 찍은 사진을 다 분류를 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사진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그쪽에 뭐 다른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놀랐던 게 뭐냐면 호주에 처음 가갖고 호주 사막을 제가 6번 들어갔는데 처음 딱 갔을 때 한 사람은 사진학과를 나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진을 그러니까 한 1000장 찍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진을 아예 찍어보지 않은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500장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막 아무거나 셋들을 눌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진에 쓸만한 사진을 분류를 해봤더니 그 사진학과 전공을 했던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 쓸만한 사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냥 랜덤하게 샷을 내는 그 사람 사진 중에서 홈런 친 사진을 제가 10장 이상 찾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냥 샷을 내는 사람이 사진에 대해서는 ABC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이트에 시를 많이 올려놓고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술하는 분한테 제가 간곡히 이야기하는데 표출하는 도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는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예술가적인 결국은 뭐냐면 이쪽의 개념화 공간을 여러 가지 툴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걸로 그걸 표출할 뿐이지 개념화 공간이 형성 안 된 사람은 바깥으로 기술을 아무리 배워도 명품은 안 나와요. 뭐 대충 이렇게 모양 교과서적인 그림은 나올 수가 있어요. 구도를 맞추고 기본적인 나오는데 사람을 감동시킨 그거는 드물어요. 저 거꾸로도 이렇게 학습 탐색하면서 랜덤하게 많이 사진을 찍었는 걸 보고 감동적인 사진에 비례하는 거는 거의 법칙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찍은 거는 그 사람이 사진기를 아무도 안 썼던 사람이라도 사진이 굉장히 훌륭해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 이 양궁 선수처럼 시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시력이 문제가 아니다. 장비가 문제가 아니다. 됐나요? 여거에 있는 개념의 공간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도 표출을 해요. 개념의 공간, 개념에 올인하세요. 따라서 개념에 올인하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의 문화 현상의 하이라키를 딱 장악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 통섭이라는 단어 알죠? 최재성 교수. 저 좀 아는데 최재성 교수가 통섭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물밑에 흐르던 많은 사고적 패턴이 개념, 통섭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컨버스 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술의 문화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개념을 장악하는 사람이 문화적 주도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지현상에서 최상위 하이라키가 개념의 공간이 있다는 거래요. 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 따라서 지각의 범주화, 그 다음에 개념의 범주화요. 이게 바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은 내각자인데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해서 내온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지 게임에서 성패는 어디서 나왔냐면 개념의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자, 요거는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타는 거 배웠는데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배우면 왜 평생 가느냐 하면 바로 이쪽에 조가비핵하고 꼬리핵, 커다타하고 포투만이라는 두 신경핵에 다 저장이 돼요. 대뇌 기저귀 이만 굉장히 큰 영역들이 있어요. 그쪽에 저장이 되는데 놀랍게도 잘 보세요. 이쪽에 보면 이 조가비핵이 하는 게 뭐냐면 발가락, 손가락, 입술, 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술하는 분들 색종이 오리기 하잖아요. 제가 색종이 오리 하는 걸 잘 보세요. 한번 색종이를 오려 볼게요. 색종이에다가 아주 정교한 동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오릴게요.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가위를 갖고 그대로 선을 따라 오립니다. 이거 왜 움직이죠?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데 야가 왜 따라 움직이죠?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운동,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손가락, 입술 다 운동인데 운동 기억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입술하고 중복 영역, 이 파란색이 중복인데 입술, 손가락, 눈동자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가장 궁극적 비밀은 뭐냐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비밀은 뭐냐면요, 손가락, 눈동자, 입술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손가락, 눈동자, 입술이 함께 움직인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희가 화면이 잘 보여야 되는데, 손가락, 눈동자, 입술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어째 알겠느냐면, 고속버스 타고 가면, 저는 기사 양반한테 꼭 그 소리를 꺼놔달라 해, 그래요. 소리를 끄고, 그 사랑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예. 주말 연속곡 같은 걸 보면, 주로 이제 남자 주인공, 젊은 여자 주인공이 화면에 클로즈업 해갖고 아주 그 감정 싸움을 하잖아요. 막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꺼야 돼요. 끄고 입술 움직이는 거 하고 눈동자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는 거 관찰해 봤어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게 얼마나 타이밍 맞는지 놀라워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이쪽에서 이 세 영역이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게 오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손가락 움직임 수화에서 곧장 이 보컬 랭귀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언어의 진화의 핵심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게 얼마나 제초가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대전에 전화해 보세요. 저거 그거 빨리 해내란 말이야. 그거 저 아직 안 모르겠어서. 서울에서 보여요, 이게. 가장 하나 게 뭐 내가 한참 전화하다가 열받는 전화하면 있잖아요. 그것 좀 해놔. 그거 있잖아, 그거. 이게 보이나요, 서울 사람이? 근데 우리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손동작하고 입술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이쪽 회로가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아니요. 이게 얼마나 링크되어 있냐 하면요. 카라얀을 생각해 보세요. 80명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을 쫙 그러니까 그 80개 악기가 내는 그 소리를 카라얀은 자기 내면화해서 자기가 그동안 학습했던 모든 기억하고 그 음조를 링크해갖고 어디로 표출하죠? 지봉의 손 움직임으로 놀랍게 표출하잖아요. 그 위대한 화음을 이 손가락으로 다 표출하잖아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궁극적인 것은 눈동자, 손가락, 입술의 하모니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놀라운 그 능력이에요. 예,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브레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리얼타임이에요. 시냅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브레인이 뭐냐 하면 요 이미지, 요걸 개념하세요. 이 속에서 140억 개 신경세포가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이 접점이 시냅스고 여러분들 기억, 감정, 느낌, 신념, 학습 모든 것이 이 시냅스 상의 3차원 입체 트리 구조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그리고 전체는 생물학 모든 현상은 프로세스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시간 도면상에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접속밖에 없어요. 네. 우리 삶 전체도 그래요. 네. 그 프로세스의 한 단면을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입자 물리학에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 쭉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의가 300시간을 한 거예요. 5년 동안에.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술이나 인문학이 우리 인간 현상 속에서 어느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제 감을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인간의 인문학은 언어가 출현한 이유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학문이요. 인문학 속에는 동물이 없어요. 자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벗어난 자연과학 속에서 인문학을 보는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술도 이 자연 속에 있는 한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의식까지 이걸 지난 5년 동안 강의하면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했던 걸 일부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